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부산대에 이어서 고려대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조민 씨 측은 곧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 스펙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가볼 심산인 것 같은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법정 다툼이 될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고려대 발표 시점도 논란입니다. 조민 씨에 대한 고려대의 취소 결정은 지난 2월에 났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개를 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자, 고려대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민 씨가 본교에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고려대 2018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통보를 했고 수신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민 씨가 고려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허위 스펙은 7대 허위 스펙 중에 4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4가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단국대 의과연구소의 이제 체험 논문 활동 등재 등 관련한 동양대 출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져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사실관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이게 모두 허위 스펙이다라는 건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각종의 대학이라든가 의전원에서도 이 판결문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순차적으로 인과관계 있게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취소하는 결정에 일방적인 결정이 따랐던 것 같지는 않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법률 대리인의 의견 그리고 해당 해명 과정에 대한 어떤 소견, 법률 의견도 받고 취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22일에 최종적으로 취소를 의결했다라고 고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지금도 악의적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 씨 측 대리인은 어제 보도가 나간 뒤에 부산대 의전원 때 대응과 마찬가지로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부산대 의전원 때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라고 했던 이틀 전의 입장과 대동소이합니다. 과거 조 전 장관은 딸의 스펙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전혀 다른 얘기였고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설령 가짜 또 이런 것들을 냈더라도 그게 당락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의 그 판결문에 보면 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돼 있고요. 다만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관련 자료가 다 폐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분명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걸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입시 요강에 보면 고려대도 그렇고 네. 부산대 의전원도 그렇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돼요. 입시 요강에 보면. 네.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네. 고려대도 그렇고 부산대 의전원도 그렇고 입학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조 전 장관 측 얘기대로 네. 당락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가혹하다 하는 거는 저는 부산대 의전원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거기는 영향을 미쳤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나 고려대의 경우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 좀 다퉈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입시 요강을 본다면 네. 그 입학 취소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될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화병이 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거로 되돌리고 본인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3년 동안 언론을 지켜보셨고 법적으로도 판단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국민들 화병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반성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없는 부모로서 우리가 저런 거 못 해준 것이 잘못이냐라고까지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부모님께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잘못했고 미안했다라는 말 먼저 하실 때가 이젠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참 조국의 강이 참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네. 우리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고려대 결정이나 또는 부산 의전원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 의원께서 고려대 부분은 폐기가 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면은 이유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게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서 검증이 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쯤에서 조 전 장관님이 사실 가장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정도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두 학교의 결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정하셔야지 조 전 장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계속 여기에 기초해서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지금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법원 판결이 낮다는 현실을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 행보를 정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조금 끄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 스스로 좀 자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 고졸이 되어도 다시 시험 쳐서 끝까지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가 되니까 다시금 이 목소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고려대 발표 시점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심의위가 구성된 게 2021년 8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 27일에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2월 22일에 최종 심의했고 의결했고 28일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조민 씨에게. 그리고 3월 2일에 조민 씨가 고려대가 통보한 그 결과를 수신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대선 이전이라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4월 7일까지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다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의원들 그 단톡에 네. 정경희 의원께서 올리셨었어요. 그 너무나 이상해서 네. 고려대에 직접 서한을 보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에 이미 판결이 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렸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개하기는 애매했다라는 뭐 그런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뭐 조민 씨라던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억울해하고 무언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언론 플레이를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용했을까라는 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고려대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려대 입장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장을 밝혔을 때 네. 뭐 자신들의 이념적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렇다면은 학교가 이념을 따지는 곳인지 공정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여준다거나 학생들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처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장도 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네. 최병우 의원님, 혹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이 2월 28일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죠. 이건 어차피 선거 전에 고려대가 결정을 해서 통보한 거니까. 물론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서 네. 막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고려대가 그걸 취소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조민 씨 측에서는 본인은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지금 나오는 반응처럼 보면 통보 받자마자 사실은 뭐 불복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했죠. 네. 그거는 아마 이제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걸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이른바 조국의 강이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면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학교 측이 사실 교육적 목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 측도 정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통보하고 이 어찌 보면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를 비공개로 했던 것 이게 좀 저는 신뢰를 받을 만한 조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취소 결정이 바뀔 리는 없는 거고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1월 22일이죠 결정이 난 게 2월 22일. 2월 22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이 1월 27일이었고 네. 그럼 2월 22일이면은 대선 보름 전쯤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치열한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나거나 이제 공론화될 경우에 그 치열한 0.73% 싸움에서 나름대로 어찌됐든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걸 좀 배려한 거지 고려대 측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건 이러니까 그렇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조 장관의 그럼 미리 알았으면 미리 좀 소송을 해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최종 가장 중요한 건 고려대도 중요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의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건 나온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걸 좀 지켜보고 좀 전반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늑장 공개라는 지적이 나오자 고려대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입학 허가 취소 여부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결정이 났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조민 씨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공개를 하게 된 것은 어제 6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심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비공개 원칙은 맞는 거겠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다거나 누군가 이제 기자분께서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를 하면 이제 외부에 공개됐을 것인데 그런 조치가 이제 대학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가 어떻게 됐는지 심의 과정을 알려달라라고 이제 질의 조회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알려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부산대하고 고려대가 좀 차이점이 있죠. 부산대 의전원은 결정하자마자 외부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대는 굉장히 뒤늦게 알려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좀 있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관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이렇게 공공에게 알려야 될 그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고려대는 사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량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대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사실은 조민 씨에게는 부산대 의전원 취소가 결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고려대 취소가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사가 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의전원 안 가고 다른 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순차적으로 연결된 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려대인데 아마 고려대 취소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부산대 의전원까지 취소가 되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극복이 어렵겠다라는 내부적인 고려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무효 소송을 진행할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내부적으로 많이 들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려대가 늑장 발표를 하면서 또 정치적인 해석과 오해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었죠. 2019년 당시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려대 학생들이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에게도 진상이 있으면 밝히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장관님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허가 취소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결국 고려대학도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됐고 그러면은 그 고려대학의 원서를 쓸 때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었던 그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도 수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영외고 측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심의 절차에 이제 돌입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가 이제 부풀려졌거나 허위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정정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안이 사실은 그 조모 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경각심을 이루는 입시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입시 비리가 터져서 대학교에 어떤 입시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학 취소에 이제 그치지 또는 자퇴라는 데 그치지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생기부까지 정정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거나 이례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학종시대, 수시시대에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객관성과 신뢰성과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입시의 어떤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나서서 문제된 부분은 정정해서 삭제하겠다라는 조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부정을 저지르려는 시도를 각오부터 해왔거든요. 학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 사례가 경종을 많이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좀 드리면 안 네. 제가 이제 한영외고 건이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제 아이를 외고를 졸업을 시켰어요. 네. 근데 외고는 보면은 외고가 내신에서 되게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서울대는 내신 반영이 높기 때문에 외고에서 서울대를 가려면은
앞에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펙에 천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스펙 뭐 인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뭐 그룹을 줘서 만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스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망칠 수가 있는 경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특히 외고나 그 특목고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경종으로 삼으셔가지고 네. 스펙 만들 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펙 만들 때 학생 본인이 준비를 잘 그렇죠. 해야겠죠. 예, 부모님이 준비할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부모는 게 도와주는 게 예. 그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는 청년의 마음으로서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조민 씨 편을 들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불공정 그리고 부조리 이런 거를 눈앞에 보고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더 이상 상식과 합리적 판단이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국가 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크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실제 부산대에서도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이 없다고도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려대 대학원생이 국감에 나와서 했던 목소리와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의 어떤 황희두 씨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좀 여전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아니 뭐 저 노무현 재단 이사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얘기를 정파적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네. 저런 두 가지 주장을 놓고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따져 보면 그거는 뭐 좀 엇갈리는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입시 요강을 그대로 집행한 건데. 네. 그게 뭐가 어떻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재단 이사 뭐 저 사람도 보니까 청년이더군요. 네. 저 사람의 주장은 그 노무현 재단이라는 거기에 속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너무나 정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발표를 한 어제 검찰은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던 그 2019년에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를 꼭 집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의 개인 계좌, 제 처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고 봐요. 한동훈 그 당시 반부패 강력 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을 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검찰이 사업비 지출 계좌를 봤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계시는데. 근데 전 피고인은 또 법정에서 얘기하죠. 네.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입장문 내고 허위사실 유포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입장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손해배상 이제 소송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죠.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말을 아꼈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후 변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언급한 것이 징역 1년을 살 만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저를 징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 정의가 수립이 되느냐.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성의 기미는 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후 변론 중 내용을 보면. 네, 판결 전에는 반성한 글을 좀 올렸다고는 하는데 네네. 마음이 또 바뀐 것인지 또 한 번 화병 나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유시민 씨도 알고 계실 거고 김어준 씨도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이 말이 일반 사람들의 말의 힘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러저러한 뭐 사건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발언들을 할 때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뭐라고 말해야 되죠? 따를 경우가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언론에서의 이 파워라던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윗분들에게 일반인이 어떠한 발언을 잘못했을 때 네. 얼마나 뭐 가만두질 않잖아요. 네. 수사도 하겠다고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의 언론 파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100배, 200배의 차이가 나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서 정치판을 흔들려고 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또 다르게 판을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 보면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은 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개인적으로 친구들 사석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말할 때는 확인된 팩트에 기초해서 말을 해야지만이 이거에 따른 후속 기사나 모든 게 이제 힘을 받는 건데 그냥 단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걸 마치 사실처럼 말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비사장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어떤 의혹들 이런 것들도 그럴 것이다. 이럴 게 분명하다라는 추정하에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뒤져보면 또 이게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좀 의혹 제기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의혹을 제기해야지 힘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가르기가 되고 갈라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게 저희도 이제 저런 식으로 그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소송을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지금 확인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 지금 소상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검찰이 봤을 때 그 자료가 꽤 믿을 만한 자료였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봤다면 이 재판은 저렇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여기서 징역 1년 구형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이 이른바 우리가 소스라고 하는 거 원천 어디서 확인했는지 이거를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검찰에다가 소명을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사실상 계좌 추적은 없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때 유 이사장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최후 지금 변론 딴 검찰이 얘기하니까. 1년 예. 구형을 하게 된 거에도 그거 있습니다. 반성을 안 한다. 이 부분인데 아마 또 반성했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문제 제기 때부터 재판이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네. 선고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보여준 태도 이것도 사실은 지금 징역 1년 구형이라는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또다시 꺼내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적폐. 본인들의 편이면은 적폐가 아닌 그런 걸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시민 전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은 꼭 처벌받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도 구형 1년이 나온, 실형 1년이 나온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서는 수사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언론인하고 공직자인 검사가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서로 일을 꾸미고 협업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저를 포토라인에 세우면 또 언론에서는 다 저를 파렴치 모는 기사들을 쓸 거 아니에요. 한동훈 부원장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없습니다. 휴대전화 그 잠금 해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검사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했죠. 저는 아예 안 했다고 봅니다. 자, 2년 동안 들여다봤는데 아예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고요. 심지어는 그 정진웅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사건까지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자, 이거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하자는 형사일부의 건의를 굉장히 여러 번, 거의 10번에 가깝게 그걸 결재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세상에 휴대전화를 못 들여다보면 수사 안 됩니까? 휴대전화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도 검찰이 휴대전화 제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번 안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 방어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아니 피의자도 그 방어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바탕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끊임없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혐의점이. 그러면 무혐의 처분하는 건 상식 아닌가요? 그거를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모 기자가 강요미수의 혐의를 받고 실질적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초기 상황을 돌이켜보시면 많은 보도에 나왔겠지만 한 검사와 한 기자가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제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 이 사람의 비리를 캘 것인가를 모의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재판부에선 판단을 했지만 부적절한 취재 간행은 맞죠.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거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어느 최소한도의 범죄의 어떤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 판결의 근거는 어떤 공적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도 취재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런 그 중간에서 취재의 대상이 되었던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의 비리를 딱 표적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했던 그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개인을 방어할 필요성도 있었던 겁니다. 양면을 짚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이제 무혐의 처분이 2년 만에 난 거 너무 늦은 거라고 저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관련 과정에서 그럼 강요미수와 관련한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사실 모의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휴대전화 정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녹음되어 있거나 CCTV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근데 그 개인정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납득을 못하는 검사님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대다수는 이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강제 수사로 강제로 열 수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무혐의 의견과 더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불일치되면서 시간이 좀 오래 왔던 거거든요. 하지만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혐의 됐기 때문에 모두 정당하냐, 모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던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모두 다 친여 성향의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뇌부들은 거의 친여 성향이었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정말 샅샅이 뒤지라라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전 유시민 전 장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가짜 뉴스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도 화관하듯이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12번이나 수사했고 12번이나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덮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혹시 이 부분으로 또 법정에 서는 일은 없도록 이젠 좀 가짜 뉴스는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유시민 전 이사장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 유 전 이사장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 아이폰 그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특보님, 네. 냉정한 현실의 결과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제 박 장관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기술력 아이폰을 풀 수 있는 기술력이 과연 없느냐. 그런 식의 왜 그걸 못 풀었냐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어권이고 휴대폰에는 자기의 개인 생활이 자기의 인생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동선과 모든 누구 만났거나 등등. 사실 미국에서는요, 지난번 몇 년 전인가 그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난 테러 관련 사건에서 그 용의자가 아이폰 앱을 통해서 공모자끼리 이거 소통을 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저기 아이폰 회사에다가 비밀번호 안 주니까 이거 좀 열어봐라 했는데 아이폰사가 거부를 했어요. 결국은 연방정부에서 최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풀어서 문제 해결을 했는데 우리도 이거를 왜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풀지 않느냐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기술력을 개발하든지 그게 안 되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저는 사실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듣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선 결과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 박 장관의 의중이 좀 반영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아이폰 기술의 얘기를 하실지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예. 이제 휴대폰 얘기가 나와서 예. 근데 지금 그 부분 정치적 부분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냉정한 현실이라는 게 네. 정권 교체가 됐고 지금도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검찰, 그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놨는데도 네. 못한 거 아니에요. 못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권 교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물론 무혐의 처분은 뭐 계속해서 뭉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그 뭐 수사해서 처벌하는 일은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하면 네. 당선인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한마디 더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인인 민원연 측에서는 검찰 항고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 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항고한다고 하니까 예. 제가 뭐 그 여부는 그분들에게 달려 있지만 항고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 결국 검수 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녹취록과 통화 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의 면죄부를 상납한 것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제 식구에겐 비담기를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자,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 그러면서 또 뭘 더 얘기했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는 것을 걱정한다, 우려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요직에 부임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요직이 아닐 것 같은데 수시로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책임져야 된다라든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든지 검찰권을 혹시나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손정희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외치고 한동훈 검사장의 요직으로 배치받는 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심리는 어떨까요? 일단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은 하나 이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공약을 보시면 검찰권의 강화, 검사 수사권 다시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좀 축소시켜놨죠. 그걸 더 축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게 온당한지 이걸 축소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지는 이제 사회적 논의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은 법치주의, 법률에 따르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요직에 가서 승진하고 본인이 검사 직무를 더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징계 조치하지 않는 한 사퇴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데 다만 이미 한동훈 검사장은 좀 정치적 인물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어떤 개인의 특정 검사가 정치권에 바로 나온 적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책측근이자 그 배우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한 중요한 요직에 가면 대통령 권력과 굉장히 친한 검사다라고 한다면 이 중립성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열심히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권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하는 수사라는 오명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이 많이 좀 떨어진 상황 아닐까 이런 점을 인사권자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또 다른 이슈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앞서서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의 어떤 대척점에서 두 분 사이의 감정이 저렇게 안 좋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요직을 갈 만한 개인적인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모두 6명입니다. 그중에서 강용석 변호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 변호사는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복당 과정을 거쳐야 당내 경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복당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불허라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표가 몇 대 몇 정도인지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로 최고위원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상호 토론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절대 다수가 강 변호사의 복당에 반대했다란 얘기는 사실인 거죠.
글쎄 절대 다수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었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상정 이 안에 대해서 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총장께서 상정에 대한 여부를 최고위에게 여쭈었고 최고위는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당에 온라인으로 복당되신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 보고받은 거. 그렇다면 이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올렸고, 그래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상정을 할 때 조금 전에 이 대표께서 얘기했던 대로 서로 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기명으로 그럼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고 OX로 투표를 했고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보고 부결입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태경 의원도 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좀 이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가 맞나. 저는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방송만 하시는 게 맞다. 정치를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자, 최고위에서는 큰 안건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토론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부결에 이제 표결에 붙였고, 부결 아니면 뭐 다른 결과만 받아들이고 발표만 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서울시당에서는 왜 받아준 겁니까? 글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두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른바 문제적 인물의 복당, 입당 뭐 이런 부분은요. 그 대개의 경우 그냥 당에다 최고위에다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당 차원은 그냥 일반적인 자격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정무적 판단은 중앙당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뭐 워낙 문제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우선 순서별로 보면은 말씀대로 시당에서 먼저 받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시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이제 공을 넘겼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싶어요.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빨랐다. 원래는 조금 논의를 좀 하시다가 올리시는데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윤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감이 작용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강용석 변호사 두 사람의 사적인 감정. 저랑 강용석 변호사 방송도 몇 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사감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사감이 작용했다면 제가 최고위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떤 발언이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표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소송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못 이기죠. 정당 내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일단 복당은 실패했으니까 그래도 경기도지사에 나가고 싶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가능성은 몇 % 정도 보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출마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언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을 의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인만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만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선에 진 사람들이 몸 푸는 데 아니고요. 내가 경기지사 나가서 한번 제대로 해볼 거고요. 너튜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왜 또 이러실까? 다시 정치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됐고요. 무소속으로는 절대 안 나갈 거니까 문 좀 열어주시고요. 복당은 절대 안 되니 알아서 해보시든가요. 아니, 나는 입당서를 냈는데 왜 복당 얘기를 하냐고요. 입당한다니까요.
그럼 입당으로 하시든가요. 하여튼 난 반댈세. 이런 식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까는 수가 있어. 그래 보시든가요. 자, 국민의힘도 살펴봤는데 민주당도 살펴봐야겠죠. 민주당 역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 내에 성남시장 선거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민주당의 현역 시장인 은수미 시장이 거의 출마가 힘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성남FC 문제라든지 대장동 의혹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상임 고문을 둘러싼 핵심 그런 문제들이 불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후보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은 강한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청이 오는 건 맞다. 목소리가 있어서 고민 중인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근 대변인님, 네. 어느 정도 가능성 보십니까? 저 김병욱 의원의 출마는? 성남은 절대 민주당 입장에서 뺏길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연동해서 이제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이재명 전 후보의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냐 여부인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본인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출마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그 외에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 대표 주자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후보는. 네. 그래서 분당이란 지역이 지난번 선거 때 한 16% 차이 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크게 좀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선택을 할까 하는 그런 또 판단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분당 말씀하셨지만 성남 지역은 사실 그 김병욱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속보 자막 보고 오셨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좀 며칠 전 취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김태년 의원이 있고 윤영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성남 지역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돼서 그 김병욱 의원이 이제 뭐 나가는 거로 정리가 됐다고 하고요. 성남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 문제도 있고 또 뭐 FC 문제 등등해서 이게 12년 동안 민주당이 잡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8년, 은수미 4년에서 12년 네. 동안 민주당이 잡았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또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김병욱 의원이라는 또 나름대로 핵심 측근이 나온 것 같고, 김병욱 의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분당 의 지역이 원래 국민의힘의 그 텃밭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병욱 의원이 2번 했지만 사실 다음 선거에서 쉽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김병욱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2번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성남시장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입지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이러저러한 고려할 것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김병욱은 결국 출마를 했는데 그에 이어서 말씀하신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재명 고문의 분당을 출마설은 제가 보기에 좀 설익은 거고 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닌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뭐 그걸 등급을 나눌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요, 국회의원보다 조금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게 광역단체장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김병욱 의원이 거기서 자발적으로 저는 성남시장 후보로 도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에 도전하고 그 빈자리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노리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면 충분히 등판할 수 있다. 이재명 상임 후보가 충분히 등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재등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몇 가지의 그 수사가 거기서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수사를 진행을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대신 보호를 해줄 테니까. 민주당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거대 그 정통 당이 그런 논리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길이죠. 자, 과연 이재명 상임 고문의 재보궐 출마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재보궐에 또 나가는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그것은 이제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그렇죠. 것일 수 있고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그까지 염려를 해주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적 리스크를 위해서라도 출마하는 것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6월달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더라도 8월달에 그 전당대회에는 또 그건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얘기들이 8월달 전당대회 때 이제 당 대표로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대선 패배 후에 8월 전당대회를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6월 지방선거의 같이 치르는 보궐선거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땡기게 되는 거죠. 두 달을 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김병욱 의원이든 아니면 뭐 송영길 전 대표든 간에 뭐 인천 계양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달 내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그래야 6월 1일 때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만간 아마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재보궐선거 부분은요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지만 사실 뭐 인천 쪽에 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어불총설이고 만약에 진짜 나간다면은 분당을이 되는 건데 분당을도 지금 선거 끝난 지 지금 3월 9일에서 두 달도 아직 뭐 안 지났지 않았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 또 지금 나가서 6월 달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던 분이 국회의원도 됐다는 자리지만 국회의원 하겠다고 두 달, 뭐 석 달 만에 또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고 그리고 분당을의 지형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 분당을 지역도 강남 서초 같아가지고 보수층이 많고 이 구조가 그 민주당의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고문께서 선뜻 뭐 재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김병욱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다는 전제하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저희들 당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카드가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그러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게 재보선 출마든지 당대표 출마든지 잘못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 당에서 자신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 좋으신데 마치 그 이재명 고문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원이 됐건 뭐가 됐건 마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좀 많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어떤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가셨던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두루두루 살펴서 결정을 하고 당과 뭐 등등 지지자를 따지는 거지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류의 좀 접근은 좀 자제해야 되자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충분히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리고 민주당 시각과 국민의힘 시각이 다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상임 고문의 출마설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는 뭐 이재명 상임 고문이 출마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김은혜 의원이 만약 될 경우에는 분당에 지금 갑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분당을에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장을 나오고 성남시장을 도전하고 그런 분당을의 보궐이 또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하는 뭐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원희룡 투수 맞습니까? 그 외에 원희룡 전 지사 될 수도 있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당은 원래 저희 국민의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 지역이었는데 빼앗긴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 이를 계기로 다시 되찾아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후보를
민주당 후보에 맞게 내서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을 지역이 있는데 분당이 갑 지역이 이제 김은혜 의원이고 의 지역이 김병욱 의원이거든요. 김은혜 의원은 경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에서 돼야죠. 그렇습니다. 되면 거기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가게 된다면 분당 갑이 될 거고 김은혜 의원 쪽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원희룡 전 지사가 한다면 전 지사는 이제 분당 을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텃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보건데 출마 안 하시는 거 아셨나요? 자,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일단 좀 시기를 미루고 일단 현 정부의 조직 틀 안에서 장관 인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추경호 간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었고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담아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자,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룬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급하게 서두르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방선거에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폐지를 약속했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폐지가 확실시되는 여가부 장관을 인선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에 대체될 만한 다른 부서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여가부를 뭐 미래가족부로 개편한다, 뭐 또 기능은 뭐 다른 데로 뭐 이관하거나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가부 장관을 지금 임명해놨다가 정부 조직 개편으로 뭐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가진 부서가 나올 경우 뭐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민주당의 반대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이 체제로 조각을 완료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단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할 점을 찾아본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인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2, 3개월 맡기겠다고 장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겠다라고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여가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의 기능을 더 보완해서 미래지향적인 부서로 개편된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가부의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성에 관한 정책 과제만 다뤘던 여가부가 청소년 그리고 가족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보육 문제도 들어왔다 나갔다 업무 중에 포함됐다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여가부도 젠더 이슈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고 이미 오랫동안 다뤄져온 과제입니다. 일단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그러면 가족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저출생의 문제 그러한 형태로 상향돼서 더 확대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임명을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시간을 보는 것보다는 그 기존에 냈던 공약을 이렇게 좀 거둬들이는 수순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말이 많고 좀 논란이 많으니까 혹시 그렇지는 그 전혀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게 늘 국익, 국가,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당선인 배우자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현충원 처음 참배할 때도 국익을 얘기했고 국민을 얘기했고 행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부서 개편을 통해서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고 1분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